이제부터는 재밌수다 2편 이제 지금 주제죠. 네. 두 번째 방송의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찰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만 아니 이런 죄가 있는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문서 위조가 얼마나 위험한 죄냐, 큰 죄냐 찾아봤더니 최고로 실형을 때렸을 때 벌금 5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죄더구만요. 네. 제 형편에 50만 원 벌금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저는 문서를 위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사문서를 위조하느냐 공문서를 위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에 있는 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벌금 50을 때릴 수 있는 일종의 그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공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일반 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와 기준은 없습니다. 무조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표창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창장과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새롭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얽어매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각종 인턴 증명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턴 증명서 자체가 위조됐다라는 게 얘들의 논리인 거죠. 그 위조를 했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처벌을 받아야 될 수순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기관의 문서가 아닌 서울대라고 하는 법인의 문서인 거기 때문에 이 위조가 기소가 될 수 있을 뭐 구속 기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사문서 위조가 아닌 이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조국 장관에 관련한 이 범죄 사실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쭉 정리가 돼 있는 표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적용 제목 쪽을 보세요. 범죄 사실 요지는 다 허위입니다만, 뭐 얘네들은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걸 끌고 갑니다만,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근거가 없거나 증거가 없고, 증거나 근거가 없거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문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업무 방해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행위 업무를 고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상의 뭐 이제 업무방해 고발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그 학교의 동의를 얻거나 그 학교에서 받은 심각한 피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앞거는 저는 2016년 11월, 12월에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 미국이에요.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 그리고 이거를 송부해줬다. 그래서 한국 대학도 아니야. 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왜 미국 대학의 학사 과정에 대한 업무 방해를 신고도 안 받고 청탁 뭐 신고도 안 받고 거기에 대한 요청도 없었는데 그거를 갖고 조사를 해서 이걸 기소를 하죠. 더 웃기는 거는 아들은 그 검술 그 진술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 시험 내가 봤다, 내가 직접 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검찰 기록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 이메일 기록. 그러니까 아들이 봤던 시험 자체는 어디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본 게 아니라 오픈북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학생이 자유롭게 그 주제에 대해서 주변 자료를 참고해서 일종의 리포터를 내는 오픈북 테스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오픈북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알아요? 이거 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야 폰으로만 보내니까 너무 이게
작아갖고 잘 안 보이니까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라 라고 메일을 한 장 던집니다.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보고 사실은 조국 장관이 그걸 문제를 풀어줬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오픈북 테스트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기레기들하고 작정해서 써놨냐면 얘가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부부가 같이 엮었어. 이건 또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교수 부부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온라인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거야. 대리 시험을 봐줬다는 거야. 오픈북인데.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이냐 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갖고 쫙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워싱턴 대학의 학사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이걸 업무방해다라고 우리나라 검찰이 워싱턴 대학의 입장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 벌금을 못 받아요, 이것도 사실은. 만일 벌금을 받게 된 거면 그 미국에 송금해 주려고 이러시나? 난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업무 방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미 정경심 교수한테 실패했기 때문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가 궁색해요. 이 과정 중에 지금 최광욱 비서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2018년 아마 9월부터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2017년에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에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리고 또 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는 아까도 말한 대로 사문서 위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1년 후에 최광욱 변호사가 1급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미리 알고 1년 전에 그러한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써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위조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대가성도 있을 수 없는 거를 검찰이 이렇게 소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이제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이걸 걸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부인과 연관된 걸로 공직자윤리법에 기소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윤석열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그러한 판례를 받아서 패소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인하고 엮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유괴 공무집행방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잘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조국 장관 일가 재산에 대한 검증 부분을 방해했다 이거죠. 아니 아예 안 내고 허위 자료 내는 사람은 내비두고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증거인멸 부분도 똑같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증거를 위조한 게 아니라 위조를 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조를 교사를 하게 되면 근데 실제 위조범을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위조를 시켰어요 라고 하면 그 위조 행위가 범법이니까 이 사람이 추가로 죄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위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그 위조를 시행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위조를 교사했다는 것만 갖고 구속영장을 때려봤다는 거죠. 때려본 거예요. 나는 최고의 히트는 딸의 장학금에 대한 부정수수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당시에 이제 부산의전원에서 교수가 뭐 자기가 주관하는 사재를 털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내용인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교수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온 거예요. 돈을. 그랬는데 박근혜 시절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 아니 그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조국 수석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뇌물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의전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탄핵을 맞아갖고 정권이 일찍 끝날 것이고 그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 된다라고 하는 뛰어난 예지안을 가지고 그때부터 미리 이 장학금을 선지급했다. 이러한 법적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러한 몰이는요, 우리 여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디안 기후제랑 똑같은 거예요. 비 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먼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조국 교수의 그 영장 기각이 있은 이후로 언론의 태도가 매우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청구가 안 됐어. 그럼 왜 청구가 안 되게끔 무리한 기소를 했냐? 라는 비판을 검찰한테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판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왜 그따위로 판결해갖고 구속시켜야 될 사람을 안 시켜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정작 이 판사도 말이죠. 불구속을 시키는데 권해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예가 없대요. 영장을 기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쭉 읊었어. 쭉 읊어놓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다는 거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도주 염려가 없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상한 판결문을 써줍니다.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속을 시키든가 못 시킨 입장에서 내가 사실은 구속시켜야 된 죄인데 내가 이걸 그냥 풀어줬어요 라고 입장문을 써낸 거고요. 그 입장문을 바탕으로 해서 봐라 판사도 사실은 구속인데 구속을 안 시켰다고 이러한 내용의 문장을 썼으니 이거는 불구속이라도 구속이나 마찬가지 뭐 이따위 논리에 언론 프레이드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소감문을 쓰지 말고 구속을 치지. 이게 뭐 뒤통수 때리는 짓입니까? 판사도 쪽팔릴 짓인 거예요. 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적시했던 뭐 직권남용, 사실 나머지 위조범도 없는 위조교사나, 사문서, 공문서인지도 애매모호한 처벌이 곤란한 업무방해. 아까 그거는 숫자만 많았지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가서는 직권남용, 부인의 부인 명의 내지는 차명 명의로 주식을 소유했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기어이 직권과 연관시켜갖고 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무리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다라고 영장판사가 얘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럼 영장판사가 결론을 내릴 게 아니거든. 그런 건 1심이나 2심 판결을 내린 주심판사가 쓰는 거예요. 영장판사는 이게 영장에 부합하냐, 구속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죄의 경질이 있냐 없냐를 판단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쥐가 무슨 정식 판사도 아니면서 영장 치면서 그런 거를 꺼내놓느냐고. 그러게요. 기각 결정문에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썼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러한 사안이 나오게 되면 검찰이 그 당시 방송에서 그랬어요.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왜냐면 1차에서 이러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라고 봤는데 얘네들 하는 방식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딱 이 상황인 거야. 일단 무리하게 유재수 사건에 관련된 이 별건 영장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바로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했죠. 그러니까 조국이 구속이 안 됐으면 송병기라도 구속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월권 행위 내지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내지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뭘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송병기 부시장을 먼저 이거를 구속영장을 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놓고 적부심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벌건 사항들, 그러니까 불구속된 사안들을 그대로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다시 했어요. 난 이건 검찰의 폐악 중에 최고의 폐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쪽팔린 줄을 모르는 거야. 구속 수사를 하겠다,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죄의 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에 입각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쳐야지.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불구속으로 그럼 난 재판할게요라고 기소를 꺼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이제 앞으로 추가되는 증거나 뭐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법적인 재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120일이 넘게 팠는데 나올 게 없다는 거지. 기소 자체가 불구속으로라도 어떻게든 재판으로 넘어갔고 여론전을 하겠다. 뭐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울산 사건, 그러니까 그 송병기 부시장과 그 어떤 연관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걸 치기 위해서 또 엉뚱한 그 신문 기사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이 송초로 시장하고 공선 다툼을 하던 민주당 중진이 갑자기 밀항을 해서 해외 도피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지금 누구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임동, 임동호죠. 네. 예. 그 임동호 도피설이 이 언론에 파다하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송병기한테 치자마자 봐라. 바로 관련자가 지금 해외 도피를 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도피 의혹으로 신나게 소설을 써냈습니다. 심지어 밀항을 했대요. 네. 당 대표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 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라는 기사를 겁대가리 없이 써낼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측근들이 그랬대요. 2, 3일 그 해외 출장이 있으니까 2, 3일 후에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증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다라고 해갖고 이걸 다 날린 거죠. 그러면서 임 최고위원회 전 최고위원이죠. 임동호 씨에 관련해가지고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었다 24일 날. 그 압수수색의 부담을 가지고 가장 핵심 증인이 튀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레기들은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병천 시장의 뭐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던 무슨 뭐 외곽도로 공사 확정이라든지 뭐 예타 부분에서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짜고 송 시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 이와 같은 특혜를 베풀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은 송 시장이 일 잘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 김기현이 일을 더럽게 못했다라고 하는 욕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온갖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 하에서 울산시장이 그렇게 중대할까요? 뭐 대구시장,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만큼 그렇게 중요해서 청와대가 별건으로 개입을 해갖고 그 경쟁자를 무리한 수사로 제거를 하고 제거도 안 됐잖아. 결국 선거를 다 치렀으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그 후보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뭐 지방선거 공천 관리라고 과연 그러한 거를 할 만큼 이 정부가 또는 이 나라의 선거 시스템이 그렇게 형편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이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은 이거를 사실이냐 이걸 써내고 있다는 거죠. 네. 문화일보가 26일자 신문에 밀항설 퍼뜨렸습니다. 문화일보. 네.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